한국의 최신 K2 전차? 그저 아시아의 일시적 대체품일 뿐이라며 독일과 미국, 무기 체계를 섞었으면 충분하다 믿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에게 등을 돌린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훈련 중 벌어진 잦은 사고와 시스템 충돌은 그들이 가진 오만을 서서히 무너뜨렸죠. 조용하지만 냉정한 한국은 항의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침묵했을 뿐이었죠. 우리는 그 침묵의 의미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벨 노바크라고 합니다. 폴란드 국방부 산하 무기체계 통합연구소에서 15년째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제 전문 분야는 다국적 무기체계의 통합과 호환성 검증이었습니다. 레오파드 전차와 M1A2 에이브람스, F-16과 유로파이터 타이푼까지 서로 다른 국가의 무기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내는 일이 제 업무였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는 긴급히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한국 무기는 임시 방편 정도로 여겨졌어요. 저 역시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요? 삼성과 LG로 유명한 그 나라가 무기도 만드나요? 솔직히 그게 제 첫 반응이었어요. 아시아의 신흥 제조업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물론 최근 몇 년간 K방산이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여전히 독일의 라인메탈이나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진다고 여겼습니다. 1년간의 운용 기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한국과의 재계약을 검토해야 했어요.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고위층에서는 이제 진짜 강국들과 거래할 때라는 분위기였죠. 국방부 정책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일회성 도입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어요. 앞으로는 검증된 독일과 미국 무기 체계로 완전히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나토 표준화의 중요성, 동맹국과의 상호 운용성, 기술적 신뢰성 등이 주요 근거였죠. 저 역시 이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무기들은 우리가 기존에 운용하던 서방 체계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였거든요. 통신 프로토콜부터 화력 통제 시스템까지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들이 있었어요. 특히 저를 확신시킨 건 독일 라인메탈사의 제안이었습니다. 레오파드 2A8 최신형 전차를 기존 K2와 동일한 수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M1A2의 추가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검증된 기술이 최고야. 한국 기술은 그저 신흥국 수준의 임시 방편이었을 뿐이지. 서방의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비교하면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나토도 표준화라는 명분이 강력했어요. 독일과 미국 무기라면 다른 동맹국들과의 호환성도 완벽하고 정비나 부품 조달도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한국 측에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통보했습니다. 재계약은 하지 않으며 향후 폴란드는 나토 표준 체계로 무기를 통일하겠다고 말이에요. 한국 기술진들은 아쉬워했지만 별다른 반발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의외였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우리 선택이 옳았구나. 한국도 우리 같은 큰 고객을 잃는 게 아쉽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앞으로는 제대로 된 강국들과 거래하는 거야. 그런데 그 자신감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균열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독일과 미국 시스템을 통합하려던 계획이 시작된 지 불과 3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저희는 영리한 생각을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이미 운용 중인 K2 전차의 기본 플랫폼은 그대로 두고 핵심 부품들만 독일과 미국 것으로 교체하자는 아이디어였어요. 포탑은 독일 라인메탈의 120mm 활강포로 화력 통제 시스템은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최신 디지털 체계로 바꾸는 것이었죠.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K2의 우수한 기동성과 장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방에 검증된 화력과 전자장비를 얻는 거였거든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엔지니어로 임명되어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독일 포탑을 K2 차체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터졌어요. 무게 중심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무게 차이가 아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K2를 설계할 때 폴란드의 지형을 얼마나 세심하게 고려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폴란드 동부의 습지대에서 서부의 구릉지까지 비스와 강 유역의 충적층부터 카르파티아 산맥, 자락의 안반층까지 모든 지형 조건을 계산해서 서스펜션을 튜닝했던 거였어요. 독일 포탑은 독일의 평원지대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까다로운 지형 조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죠. 첫 시험 주행에서 전차가 폴란드 특유의 점토층을 지날 때 심각한 불안정성을 보인 이유였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겨울 운용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폴란드의 혹독한 겨울을 대비해 영하 30도까지 견딜 수 있는 특수 윤활유 시스템과 배터리 가열 장치를 개발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화력 통제 시스템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기후에 맞춰져 있었어요. 겨울 훈련 첫날, 영하 25도의 추위 속에서 미국 전자장비들이 하나둘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터치스크린이 얼어붙고 센서들이 오작동을 일으켰어요. 한국 시스템은 멀쩡히 작동하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그때 한국 기술자들이 폴란드에 머물며 했던 일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들은 6개월 동안 폴란드 전역을 돌아다니며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기상 데이터를 분석했었거든요. 심지어 폴란드 전차병들의 평균 신장과 체중까지 측정해서 조종석을 설계했다고 했었죠. 당시 저는 그런 걸 과잉 서비스라고 생각했어요. 전차는 전차일 뿐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라 폴란드의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전투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스와 강 하류의 습지대에서 훈련 중이던 전차가 진흙에 빠진 거였어요. 원래 K2라면 이런 지형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었는데 독일 포탑의 무게 때문에 지면 압력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구조 작업을 하는 동안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폴란드의 지질 조사까지 했던 이유를 말이죠. 그들은 폴란드 땅의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궤도 설계와 중량 배분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독일 기술진들은 당황했고 미국 엔지니어들은 이런 특수한 환경까지는 고려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미 2년 전에 이 모든 걸 예측하고 대비해뒀던 거였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이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의 환경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기술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저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큰 착각이었지만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방부는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과 미국 시스템 통합 실패로 인한 손실이 이미 수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저는 갑작스럽게 한국 재협상팀에 투입되었어요. 기술적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니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첫 번째 접촉은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에는 한국 측에서 먼저 연락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요청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거든요. 한국 대사관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비난은 전혀 없었어요. 다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냉정함이 느껴졌죠. 담당자는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태도로 검토해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에서 답변이 왔어요. 재협상은 가능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가격이었어요. 기존 계약 대비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기술 지원 조건이었어요. 이번에는 한국 기술진의 24시간 상주 감독 하에서만 정비와 개조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3국 기술과의 혼용도 사전 승인 없이는 절대 불가하다는 조항까지 있었어요.
국방부 고위층은 발끈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친절하고 유연했던 한국이 갑자기 왜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다며 분노했죠.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거든요. 한번 배신당한 상대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안전장치였던 거죠. 재협상 회의가 바르샤바에서 열렸어요. 한국에서 온 협상단의 구성부터가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기술진이 주축이었는데 이번에는 법무팀과 계약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국 측 수석 대표의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에 대한 재평가 과정이라고 하더군요. 폴란드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었어요. 가장 까다로운 조건은 기술 보호 관련 조항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무단으로 분석하거나 제3국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사진 촬영까지도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과거 독일과 미국 기술과 혼용하려 했던 시도를 의식한 조치였죠. 더 놀라운 건 배상 조항이었어요.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금이 계약 금액의 10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쟁 해결은 반드시 한국 법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조건까지 있었어요. 폴란드 협상단은 이런 조건들이 너무 가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태도는 단호했어요.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었죠. 협상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지만 진전이 없었어요. 한국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고 폴란드는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저는 회의를 지켜보면서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마지막 날 한국 대표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복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폴란드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걸 보여주지 않는 한 이전과 같은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한국은 조건을 완화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폴란드도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말이에요. 예전처럼 친절하고 유연한 파트너가 아니라 냉정하고 계산적인 거래 상대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책임이 바로 저희에게 있다는 사실이 더욱 무거웠어요. 협상이 결렬된 후 한국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공개적인 비난도 언론을 통한 압박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K2 전차의 정기 점검을 위해 한국 기술자를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언제든 파견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일정을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이 왔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 답변이 없자 저는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담당자는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다른 우선순위 고객들을 먼저 처리하고 있다는 거였죠. 우선순위 고객이라는 표현이 가슴을 찔렀어요. 더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부품 주문을 넣으면 이상하게 납기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예전에는 2주면 도착하던 부품들이 2개월, 3개월로 늘어났죠. 한국 업체에서는 생산 일정상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벌어졌습니다. K2의 전투관리 체계에 중요한 보안 패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한국에서 업데이트 파일 제공을 거부한 거였어요. 장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게는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제야 한국의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비스의 질을 서서히 낮춰가며 폴란드가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깨닫게 만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교묘한 건 기술 지원 방식의 변화였어요. 이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한국 기술자가 직접 와서 해결해줬는데 이제는 원격 지원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시간당 수백 달러의 비용을 청구하면서 말이에요. 한 번은 K2의 화력 통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한국에서 보낸 원격 지원 비용 청구서를 보고 경악했어요.
단 2시간의 원격 진단에 5,000달러를 청구한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였는데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차세대 기술 정보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었어요. 이전에는 K2의 업그레이드 계획이나 새로운 기능 개발 소식을 미리 공유해줬었는데 이제는 공개 발표 후에야 알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국제 전시회 참가 행태도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폴란드 부스를 자주 방문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했는데 이제는 아예 접촉을 피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공식적인 미팅 요청도 번번이 일정상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죠. 더 무서웠던 건 한국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정부 기관부터 민간 업체까지 모든 레벨에서 똑같은 태도를 보였거든요. 마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처럼 말이에요. 개별적인 감정 반응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었던 거죠. 저는 동료들과 이런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한 선배 엔지니어는 한국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협력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폴란드는 한국 없이는 K2를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그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침묵이었어요. 그들은 한 번도 불만을 표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걸 저는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냉정한 대응이 계속되자 폴란드 국방부 내부는 점점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위층들은 여전히 한국이 결국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국방장관 직속 정책회의에서 나온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감정적으로 과잉 반응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현실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또 다른 인사는 한국 같은 신흥국이 폴란드 같은 나토 핵심국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저는 회의에 참석해서 현장의 심각성을 설명하려 했어요. K2 전차들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고 부품 부족으로 정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어요.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는 거였죠. 정책 담당 부장관은 더욱 오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 시장을 잃으면 더 큰 손해라며 조만간 먼저 연락해올 거라고 예측했어요. 폴란드는 유럽의 핵심 국가이고 한국에게는 서구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 없이도 다른 유럽 국가들과 활발히 거래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폴란드가 한국 없이는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어요. 군 간부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은 장비 신뢰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참모부에서는 과장된 보고라며 묵살했어요. 특히 K2 전차를 직접 운용하는 기갑부대 지휘관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한 연대장은 비공식 자리에서 한국 장비의 우수성을 인정하며 재계약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상급 부대에서는 그런 의견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징계를 암시하기도 했죠. 정치적 올바름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산 낭비였어요. 독일과 미국 시스템 통합에 실패하면서 이미 수억 달러가 허공으로 날아갔는데 고위층은 여전히 서방 기술 우위론에 매달리고 있었거든요.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성공시키겠다는 고집이었어요. 국방부 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더욱 황당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을 역설계해서 자체 기술로 개발하자는 것이었어요. 어차피 K2는 이미 도입한 상태니까 분석해서 우리만의 버전을 만들어보자는 논리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일부 인사들은 제재를 받더라도 기술 자립이 우선이라며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현실 인식 부족이었어요. 한국이 이미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고위 인사들이 많았거든요. 여전히 한국을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인식하며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한국과의 갈등을 축소 보도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았어요.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이 폴란드를 필요로 할 거라는 희망적인 기사들을 내보냈어요. 폴란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결국 양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분석했죠.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점점 절망감에 빠져갔습니다. 부품 하나 교체하는 것도 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 건지 명백해졌거든요. 동료들과의 사적인 대화에서도 이런 현실이 드러났어요. 한 선배 엔지니어는 솔직히 한국 없이는 안 된다며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최악의 순간은 2024년 10월 어느 차가운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 지역에서 실시되던 나토 합동훈련 중에 아찔한 사고가 터질 뻔한 거였어요. 그날은 대규모 기동훈련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K2 전차 1개 소대와 개조된 독일, 미국 혼합 시스템 전차들이 함께 최종 시나리오를 수행하고 있었죠. 저는 통제소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어요. 문제는 오전 10시 42분에 시작되었습니다. 혼합 시스템 전차 중 하나에서 갑자기 화력 통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거였어요. 독일 포탑의 자동 조준 장치와 미국 화력 통제 컴퓨터 간의 신호 충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류는 그동안 몇 번 경험했던 터라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승무원은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 재부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재부팅 과정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갑자기 포탑이 통제 불능 상태로 회전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자동 조준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키며 멈추지 않았어요. 더 끔찍한 건 주포가 근처 관측소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관측소에는 3명의 훈련 참관자들이 있었거든요. 독일 장교 1명과 폴란드군 간부 2명이었죠. 그들은 급히 대피하려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어요. 통제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훈련을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이미 늦었어요. 포탑이 관측소를 완전히 조준한 순간 자동 발사 시퀀스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모든 시스템이 정지한 거였어요. 포탑 회전도 멈추고 화력 통제 시스템도 완전히 셧다운되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전차를 강제로 멈춘 것 같았어요. 현장으로 달려간 기술진들이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원래 비상 안전 시스템이 작동한 거였어요. 포탑이 위험한 방향으로 조준될 때 자동으로 전체 시스템을 강제 정지시키는 숨겨진 안전장치였죠. 더 놀라운 건 이 안전장치가 독일과 미국 시스템과의 통합 과정에서도 살아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처음 설계할 때부터 어떤 개조를 해도 우회할 수 없도록 하드웨어 레벨에서 구현해 놓은 거였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만약 이 안전장치가 없었다면 120mm 실탄이 관측소를 직격했을 거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거였습니다. 3명의 생명이 한국의 안전 시스템 덕분에 구해진 거였죠. 저는 그제야 한국 기술자들이 왜 그렇게 까다로운 안전 조건들을 요구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부끄러웠던 건 1년 전 한국 기술진들이 제출한 위험성 분석 보고서를 다시 읽어본 순간이었어요. 오늘 벌어질 뻔한 사고와 거의 동일한 시나리오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다중 안전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죠. 우리는 그 보고서를 과도한 우려라며 무시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미 2년 전에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해두고 있었던 거였어요. 현장 승무원들의 증언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K2의 원래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독일과 미국 시스템에 가려져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한 베테랑 전차장은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K2를 순정 상태로 운용할 때는 이런 불안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한국 시스템은 마치 승무원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죠. 나토 조사단이 파견되어 사고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들도 한국의 안전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이런 수준의 예측 안전 설계는 서방에서도 보기 드물다는 평가였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했던 건 해결책이었어요. 더 이상의 사고를 방지하려면 한국의 원래 안전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한국과의 관계는 파탄 상태였고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깊은 자책에 빠졌어요. 오늘 3명의 생명이 구해진 건 순전히 한국 엔지니어들의 선견지명 덕분이었거든요. 우리의 오만함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감이 참극을 막은 거였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며 무기를 설계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배려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된 거였습니다. 사고 이후 한국의 대응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도 언론에 성명을 발표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훨씬 더 무서운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죠. 첫 번째 신호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완전 차단이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후 K2 전차들의 전투관리 체계에서 보안 업데이트 요청 알림이 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 서버에 접속하려고 하면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라는 메시지만 나타났습니다. 저는 급히 한국 현대로템에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어요. 장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게는 더 이상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버 보안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제재였죠. 더 심각한 문제는 원격 진단 시스템의 차단이었어요. K22 전차에는 실시간으로 한국 본사와 연결되어 시스템 상태를 점검하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이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한국에서 원격으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줬는데 이제는 완전히 연결이 끊어진 거였습니다. 폴란드 기술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복잡한 결함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한국에서 24시간 내에 해결해줬을 문제들이 몇 주씩 방치되는 상황이 되었죠.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예비 부품 공급의 완전 중단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생산 중단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문을 넣으면 현재 재고 부족으로 납기 확인 불가라는 답변만 계속 보내왔죠. 폴란드군 정비창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소모품이 떨어져 가는데 보충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간단한 필터나 게스킷 같은 것조차 한국에서만 생산되는 특수 규격이었어요. 한 정비병이 절망적으로 토로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부품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해봤지만 규격이 미묘하게 달라서 호환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처음 설계할 때부터 다른 국가 부품과 호환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 같다고 했죠. 더 놀라운 건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한국 부품들이 폴란드의 특수한 환경 조건에 맞춰 제작된 거였습니다. 일반적인 나토 표준 부품으로는 폴란드의 혹독한 겨울이나 습한 여름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교육 프로그램도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정기적으로 한국에서 교관들이 와서 최신 운용법을 교육해줬었는데 이제는 기존 매뉴얼로만 훈련해야 했어요. 문제는 그 매뉴얼들이 점점 구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K2의 성능을 개선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수출국들은 최신 업그레이드를 받고 있는데 폴란드만 몇 년 전 버전에 고립된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가장 굴욕적이었던 건 국제전시회에서의 대우였어요. 폴란드 대표단이 한국 방산업체 부스를 방문하려 하면 담당자들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국가 고객들에게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한 전시회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국 업체 관계자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폴란드와는 더 이상 기술적 논의가 어렵다고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미 있는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차세대 무기 개발 정보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었어요. K3 전차 개발 소식이나 차세대 화력 시스템 정보 같은 것들이 다른 국가들에게는 공유되는데 폴란드만 철저히 차단된 거였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이전에는 폴란드를 성공적인 수출 파트너로 자주 언급했는데 이제는 마치 폴란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다뤄졌습니다. 방산 수출 성과를 보도할 때도 폴란드는 빠져 있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한국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정부 기관부터 민간 업체까지 모든 레벨에서 똑같은 태도를 보였거든요. 개별적인 감정 반응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었던 거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내는 메시지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들은 폴란드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신뢰를 잃은 파트너와는 더 이상 진정한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전적으로 폴란드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요.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의 냉정한 대응이 계속되면서 폴란드 국방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2024년 12월에 벌어졌어요. 러시아와의 국경 지역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K2 전차들의 40% 이상이 작전 투입 불가 상태가 된 거였습니다. 부품 부족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단으로 인한 복합적 결과였죠. 저는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서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했어요. 국방장관이 직접 인정하더군요. 한국 없이는 더 이상 K2를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동안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더 절망적이었던 건 비용 계산이었어요. 독일과 미국 시스템으로 완전히 교체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했거든요. 그것도 최소 5년은 걸릴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현재 안보 상황에서 5년을 기다릴 여유는 없었죠. 한 고위 관료가 쓰디쓴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한국과의 재계약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한국이 과연 다시 협력할 의향이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했죠. 저는 그때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폴란드를 위해 일했는지,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 환경을 배려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김책임 연구원이었어요. 그는 6개월 동안 폴란드에 상주하면서 K2의 현지화 작업을 진행했었거든요. 폴란드의 혹독한 겨울을 대비해 특수 가열 시스템을 개발했고 습한 여름철 곰팡이 방지를 위한 통풍 시스템도 설계했었죠. 당시 저는 그런 노력들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었던 거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K2를 단순히 수출 상품으로 본 게 아니라 폴란드 군인들의 생명을 지킬 동반자로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까다로운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렇게 세심한 현지화 작업을 했던 거죠. 더 부끄러웠던 건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노르웨이는 한국과 장기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공동 기술 개발까지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루마니아도 K9 자주포를 성공적으로 운용하며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한국을 일회성 공급업체 정도로만 여겼고 그 결과 이런 고립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였죠. 가장 뼈아팠던 건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였어요.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고 있던 사이에 그들은 이미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이 되어 있었거든요. K2도 계속 업그레이드되어 최신 버전은 폴란드가 도입한 초기 모델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독립성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서방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핵심 기술을 모두 자체 개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한국 기술을 도입하려고 줄을 서는 상황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한 게 아니라 한국이 이미 우리를 넘어서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기술력도 신뢰성도 국제적 위상도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결국 굴욕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협상을 요청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의 모든 조건을 수용할 각오를 해야 했죠.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깊은 성찰에 잠겼어요.
15년간 무기 시스템 분야에서 일하면서 기술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도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구를 사용할 사람들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바로 그 진심이 한국 무기의 진정한 경쟁력이었던 거죠.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함께할 때만이 폴란드의 진정한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신뢰와 존중이야말로 진정한 파트너십의 기본이라는 것을요. 배신의 대가는 참혹했지만 그 대가를 치르면서 얻은 깨달음은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한국의 선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들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거리였습니다.